AI가 진단해주고 앱으로 건강관리하고 이런 디지털 헬스 기술 진짜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법은 그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한국에서 이 판을 완전히 바꿀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진 건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그 건강관리 앱 있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계가 될 수 있을까요? 되게 애매하죠. 바로 이 애매한 경계, 이게 지금까지 디지털 헬스 분야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요. 바로 이 낡은 규칙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기존 법들은 다 청진기나 주사기처럼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걸 형태도 없는 소프트웨어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말 그대로 여기저기서 충돌하고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의료기기법이나 약사법이라는 오래된 지도에다가 AI나 디지털 치료제 같은 최첨단 기술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했던 거죠. 당연히 안 맞죠. 비유하자면 도로는 막 새로 뚫렸는데 내비게이션은 업데이트가 안 된 딱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한국이 새로운 지도를 내놨습니다. 바로 디지털 의료제품법이라는 건데요. 이게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이름에서부터 딱 감이 오시죠? 오로지 디지털 기술만을 위해서 특별히 디자인된 맞춤형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법이 도대체 어떻게 그 혼란을 해결하느냐? 첫 번째 스텝은 바로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애매하게 뒤섞여 있던 모든 디지털 헬스 기술들을요, 세 가지 새로운 카테고리로 아주 깔끔하게 교통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카테고리, 바로 디지털 의료기기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나 VR 같은 디지털 기술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또 관찰하는 그런 의료기기들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AI가 엑스레이 사진 보고 병을 찾아내는 소프트웨어나 정교한 수술을 돕는 로봇 같은 거, 딱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융합의약품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나요? 근데 되게 간단해요. 약이랑 디지털 기술이 합쳐진 겁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환자가 알약 하나를 삼켰는데 그 안에 초소형 센서가 들어있어서 지금 약 잘 드셨습니다 하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바로 이런 제품들이 여기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카테고리가 나왔네요. 디지털 의료 건강 지원 기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의료기기까지는 아닌데 우리 건강을 도와주는 그런 디지털 제품들이에요. 이건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것들이죠. 바로 스마트워치나 우리가 쓰는 온갖 건강관리 앱들 다 여기에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딱딱 분류만 해줘도 사실 엄청난 발전이거든요. 근데 이 법의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습니다. 개발자들한테도 또 환자들한테도 그야말로 혁신이 될 만한 아주 획기적인 특징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걸 한번 짚어보죠. 첫 번째 혁신, 바로 실사용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쓸 수 있게 길을 터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실제 환자들이 쓰면서 쌓이는 진짜 살아있는 데이터를 법적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거든요. 이전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프로세스는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아주 강력합니다. 일단 정부가 오케이 하고 계획을 승인해주면 의사들이 실제 환자들한테 이 기기를 써보면서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생한 데이터가 최종 승인이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제 굳이 큰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동네 의원에서도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와, 이러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다양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혁신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소프트웨어 버전의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약을 만들 때 주요 성분을 미리 등록해 놓잖아요. 그것처럼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 그러니까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미리 검증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바로 구성요소 성능 평가라는 제도인데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특정 센서 같은 핵심 부품 하나하나를 미리 심사해서 승인을 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 승인받은 부품을 가져다 쓰는 새로운 제품은 그 부품에 대한 심사를 또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와, 이거 완전 의료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미리 검증된 부품들로 꽉 찬 앱스토어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명확한 분류 기준이 생겼고 아주 획기적인 제도 2개가 도입됐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So what? 그래서 이게 환자나 개발자,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제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변화는 딱 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절차가 간소화되니까 혁신 속도는 당연히 빨라지겠죠? 둘째, 실제 데이터를 쓰니까 데이터의 질은 훨씬 좋아질 거고요. 셋째, 규칙이 명확해지니까 그동안의 혼란은 사라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안전하고 좋은 기술이 훨씬 더 빠르고 투명하게 우리에게 올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가진 또 하나의 아주 스마트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전문의용 소프트웨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처방약처럼 반드시 의사의 감독 아래에서만 써야 하는 그런 의료 소프트웨어를 따로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전문의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냐? 일단 당연히 의사가 처방을 해야만 쓸 수 있고요. 일반 사람들한테 막 광고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 좋은 점도 있죠.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국 가서 그냥 사는 약이랑 의사 처방받아야 사는 약, 그 차이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해볼까요? 이 법은 사실상 관련된 모두에게 윈윈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혁신가들은 더 명확하고 빠른 길을 찾게 되죠. 환자들은 안전한 최신 기술을 더 빨리 쓸 수 있게 되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안전과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아주 현대적인 틀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넓게 보면 전 세계가 참고할 만한 아주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과연 한국이 만든 이 새로운 모델이 앞으로 전 세계 디지털 헬스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선구적인 시도가 앞으로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정말 흥미롭게 지켜볼 일입니다.